어머니, 저희 이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며느리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제게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평생 자식들의 엄마 은행으로 살아온 한 여자가 뒤늦게 자신의 노후를 마주하게 되면서 겪는 혼란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동철이는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끓이는 거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저녁 먹으러 온다고 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거든요.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제 마음은 왠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게 반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없고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무겁고 눈동자는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려는데 민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 있다는 말만큼 불길한 말이 또 있을까요? 6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던 민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 재계약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대출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 3천만 원을.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이라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만큼은 절대 없앨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잔액 5,024만 7,350원. 5천만 원. 얼핏 보면 큰 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식당 설거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아껴가며 30년 넘게 모은 돈. 남편과 제가 늙어서 먹고 살아야 할 부족하지만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65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38만 원. 현재 남편의 연금은 월 80만 원 정도. 둘이 합쳐서 월 120만 원. 1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최소한 월 1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매달 30만 원이 부족해. 그럼 이 5천만 원으로 메워야 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 각각 65살, 62살. 평균 수명이 85살이라면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주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이걸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하지만 거실에서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전 제 품에 안겼던 그 작은 아기. 밤새 울어대던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 만약 집을 옮기게 되면 학교를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도장. 몇 번이나 이 도장으로 자식들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민수 결혼자금, 미경이 이혼 위로금.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이 이 도장 하나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걸 찍으면 내 노후는 끝이야. 하지만 제 발은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통장과 도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요.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하면 승진. 민수는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빌려간 1,000만 원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엄마밖에 없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후 딸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엄마, 나 원룸 계약 해지당했어. 또였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팔겠대. 새로 구한 집이 보증금이 2천만 원 더 필요해. 엄마, 다음 달까지 못 구하면 지우랑 둘이 갈 데가 없어. 2천만 원. 민수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미경이에게 2천만 원을 주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주면 통장이 텅 비는 것입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세게 깨물어서 입안에 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 나 혼자 지우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8살 손녀 지우.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있는 아이를 집을 옮기면 전학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알아볼게. 엄마, 고마워. 역시 엄마밖에 없어.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에게 다 주면 제게 남는 건 영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자녀 모두에게 나눠주기로. 민수에게 3천, 미경에게 2천.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주 내내 저는 은행을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에게 줄 3천만 원. 두 번째는 미경이에게 줄 2천만 원. 마지막 인출을 마치고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24만 7,350원. 24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24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로비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내 노후 전부구나.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혈압약 한 달치 얼마예요? 8만 5천 원이에요. 8만 5천 원.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지? 24만 원으로?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는 평소와 달리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 계약 잘 끝났어.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잘 됐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진이와 서연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지혜가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벌써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우진이랑 서연이 학원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요즘 애들 영어랑 수학 학원 다 다녀야 하잖아요. 한 달에 둘이 합쳐서 80만 원 정도 하는데 지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8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씩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맞벌이긴 한데 전세금 올린 것 때문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몇 달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몇 달만. 지혜는 몇 달만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끝이 없을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다시 피맛이 났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지금은 엄마도 형편이 안 돼서. 처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2주 전에 3천만 원 주실 때 그때는 괜찮으셨잖아요.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럼 그 3천만 원 주실 때 우리 애들 교육비 생각은 안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세를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민수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도 사정이 있는데. 오빠는 맨날 그래. 어머님 편만 들고. 애들이 학원 못 가면 뒤처지는 거라고.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 지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이 겁먹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정말 안 돼. 엄마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간신히 입을 열자 지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도와주신 건 우리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도와준 거였나? 내가 잘못한 건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들아, 가자. 할머니 바쁘시대. 여보, 그냥 됐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앉았던 소파에는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 없이 도와준 거였냐고. 내가 잘못한 건가? 저는 서랍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미납금 32만 7,450원. 석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월 38만 원. 38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밥값,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생활비 150만 원. 연금은 남편 거 포함해서 120만 원. 부족한 금액 30만 원. 매달 30만 원씩 부족하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근데 난 지금 24만 원밖에 없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습니다. 요즘 자주 이러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흰머리, 축 처진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딸 미경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3천만 원 줬으면서 나한테는 2천만 준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힘든 거 알지? 불공평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 뒷바라지는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자식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저는 홀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연락이 없었고 미경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답 좀 해. 엄마는 왜 오빠만 더 챙겨? 나도 힘든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고등학교 동창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올 거지? 진짜 오랜만이니까 너도 꼭 와.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 얼굴 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거울 속 제 얼굴조차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나요? 하지만 영자가 워낙 강력하게 권해서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토요일 저녁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다들 오랜만이라 반가워했습니다. 야, 순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어디 아파?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태어났다. 누구는 남편이 아프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 음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포크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화제가 여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남편이랑 일본 가. 온천 여행. 벌써 예약했어. 나는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 바다 보면서 아침 먹는 거 완전 힐링이야. 친구들의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24만 원으로 여행은커녕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데 영자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요즘 뭐 해? 여행 같은 거 안 다녀? 아, 나는 그냥 집에 있지. 야, 우리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우울증 걸려 돌아다녀야 해. 너 돈 모아놨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저에게 남은 건 24만 원이었습니다. 아, 요즘은 좀 형편이. 말끝을 흐리는데 옆에 앉은 친구 정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이 언니는 자식들한테 많이 쓰시잖아요. 효자 효녀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래, 순이네 애들 잘 되면 나중에 엄청 받을 거야. 노후 걱정 없겠다. 받는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받는다는 게 뭐지? 자식들한테 받는다고?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애들한테 매달 용돈 받아. 큰애 50, 작은애 50. 둘이 합쳐서 100만 원씩. 진짜? 나도 봤는데 50만 원. 그래도 있으니까 좋더라. 나는 명절 때 300씩 받아. 애들이 알아서 챙겨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받는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개념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애들한테 얼마 받니? 둘이나 있으니까 꽤 받겠다. 나는 안 받아. 뭐? 안 받아. 왜? 애들 다 취직했잖아. 그냥 애들도 힘들잖아.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순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노후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우리 나이에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혹시 노후자금 다 자식들한테 준 거 아니야?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영자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미쳤어? 우리 나이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작년에 노후자금으로 1억 5천 모아뒀어. 그거 절대 안 건드려. 우리가 늙어서 병원 가고 요양원 갈 돈인데. 맞아. 나도 8천 있어. 애들한테 절대 안 줘. 내 노후가 먼저야. 나중에 돈 없으면 애들도 우리 안 쳐다본다니까? 친구들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1억 5천, 8천, 저는 24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 화장실 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받는다. 자식들한테 받는다고. 용돈을 받는다고. 저는 평생 자식들에게 뭘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생일에 미역국? 그것뿐이었습니다. 용돈은커녕 식사 한 끼 얻어먹은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수 결혼자금 2천만 원. 민수 전세자금 여러 번 5천만 원. 민수 전세자금 이번에 3천만 원. 미경 대학 등록금 3천만 원. 미경 이혼 위로금 1,500만 원.
미경 원룸 보증금 여러 번 3천만 원. 미경 원룸 보증금 이번에 2천만 원. 그 외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 용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산기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총액 2억 1,500만 원. 2억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그중 돌려받은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2억이면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약값 걱정 없이, 친구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남은 건 24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망해서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ATM이었구나. 자동입 출금기. 돈 넣으면 나오는 기계.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민수가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고 미경이가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 ATM은 잔액이 바닥났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제 인생에 그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오래 안 나와서.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62살의 박순이.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여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노후조차 걱정해야 하는 여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동창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해. 나도 할 만큼 했어.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억 5천, 8천만 원. 그리고 저는 24만 원.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자식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집으로 다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수에게, 미경이에게 문자를 보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두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는 딸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자식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해. 나도 살아야 한다고. 애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이제 더 이상은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도 이제 늙었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 너희한테 다 줘버려서.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돈 많잖아. 많지 않아. 이번에 너희 둘한테 5천만 원 나눠주고 나니까
24만 원밖에 안 남았어. 24만 원.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24만 원. 설마. 진짜? 응, 진짜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정말 못 도와줘.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난번에 지혜가 부탁한 학원비는요? 그것도 안 돼. 엄마도 이제 병원 가야 하고 약도 사 먹어야 하는데 2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미경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엄마는 맨날 우리 생각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미경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힘들 때는 도와주셔야죠. 저희도 엄마 믿고 계획 세운 게 있는데. 민수야, 엄마도 계획이 있어. 늙어서 너희한테 짐이 안 되려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돈이 없다고. 거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미경이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알았어. 엄마 마음대로 해. 지우야, 가자. 미경아, 그렇게 가지 마. 엄마도 우리 생각 안 하잖아. 나도 힘든데.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경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지혜가 진짜 화낼 것 같아요. 미안하다. 근데 엄마도 알아요. 엄마도 힘드신 거. 근데 저희는 어떡해요? 민수도 일어나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열흘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미경이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경이가 나갈 때 흘렸던 눈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통화 가능해? 응, 가능해. 엄마, 지혜가 이제 엄마 아빠 못 찾아뵐 것 같대요. 엄마가 우리 도와주기 싫어한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혜가 화났어요. 학원비 거절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못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엄마, 저는 이해해요. 근데 지혜는 민수야, 그건. 알아요. 엄마, 그냥 그렇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못 찾아뵐 것 같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버림받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돈으로 내 노후 준비하는 게 잘못이야? 그동안 내가 도와준 건 뭔데? 돈 줄 때는 잘하더니 못 도와준다니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자식들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들, 웃고 있는 얼굴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리고 앨범을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제 마음에서도 멀리.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찢어질 듯이. 다음 날 저는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혈압이 높고 혈당도 경계 수치예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24만 원밖에 없는데 13만 원을 쓰면 11만 원만 남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 3회 오후 2시에서 6시 계산대 보조 시급 9,860원. 저는 그 광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62살. 나를 받아줄까?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살이에요.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60세 이하만 받아요.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구나. 일주일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작은 분식집에서 주 3회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설거지 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절실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나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분식집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62살에 설거지를 하는 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설거지라도 해야 해.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분식집 첫 출근 날 주방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손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62살에 설거지를 하는 게.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4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국수 남은 거 가져가세요. 버리기 아까운데. 고맙습니다. 남은 음식을 싸들고 집에 오는 길,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나쁘지 않아.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첫 달 월급 5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54만 7,350원. 54만 원.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빌리지도 받지도 않은 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수와 미경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딸과 함께 북적이던 주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침개 지글거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애들 안 온대? 몰라. 연락 없어. 그래도 명절인데.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미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경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미경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생각 좀 해봤어.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래. 엄마도 나이가 들었잖아. 엄마도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그건 생각 못했어. 미안해.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동안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느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는 엄마를 보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조심스러운 눈이었습니다. 마치 언제 또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긴 눈빛. 엄마, 요즘 일한다면서? 분식집에서? 응. 누가 그러던?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엄마,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할만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허리가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음 달부터 용돈 드릴게. 많지는 않지만 10만 원씩이라도. 아니야, 괜찮아. 넌 지우 키우느라 힘들잖아. 그래도 엄마가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미경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10만 원. 나한테 수천만 원을 받아갔으면서.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저녁을 먹지 않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지혜 친정에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송편은 택배로 보낼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명절인데도 안 온다는 거구나. 의무적으로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끝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조금 나아졌고 손도 뜨거운 물에 적응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잔액 184만 7,350원. 180만 원이 넘었습니다. 6개월 전 24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발전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모아둔 1억 8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고맙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경이의 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고 저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지우 생일인데 케이크 값 좀.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이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 괜한 말 했어. 그 뒤로 미경이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손주들만 데리고 왔고 며느리 지혜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민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 예전에 저는 민수에게 수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는 저에게 5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목소리가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지혜가 일찍 오래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한 달에 한 번 들르며 10만 원을 줍니다. 민수는 명절에만 오며 5만 원을 줍니다.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경이와 민수는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이게 현실이구나. 해피엔딩은 없어. 모두가 변하고 모두가 화해하고 그런 동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 미경이는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제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씁쓸하고 아픈 현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장에는 18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 주 3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잔액 234만 7,350원. 2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3박 4일. 50만 원 정도면 돼. 50만 원. 예전에 저였다면 망설이지도 않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갈게. 나도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순희의 제2인생 통장.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렀고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 학원 옮기려고 하는데 등록비가 30만 원 정도 드는데 좀 도와줘. 또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경아, 미안한데 그건 엄마가 도와줄 수 없어. 엄마,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엄마 요즘 일하시잖아. 응. 그래도 안 돼. 미경아, 엄마도 노후 준비하려면 늦었어. 알았어. 미경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실망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대체 자식들에게 뭐였을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란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자식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존재.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존재. 민수가 아플 때는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미경이가 힘들어할 때는 제 살을 떼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모는 뭘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필요할 때 찾는 존재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그럴 때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엄마가 아니라 그들 인생의 백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장나면 찾는 예비 배터리, 비상시에만 열어보는 비상구,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는 안전망. 그게 제가 자식들에게 해온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평생을 바치는 존재,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 아니면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존재. 저는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자식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38살이 되어서도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경이는 35살이 되어서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셈이 되려고 했던 제가, 끝없이 퍼주려고 했던 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제가, 저는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던 제 욕심, 자식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었던 제 집착, 그게 사랑의 탈을 쓴 이기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나를 떠납니다.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만들고 자기 꿈을 쫓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는 영원히 자식의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는 자식 인생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엑스트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끔 생각나는 추억 속 인물이 됩니다. 그게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인가? 자식들의 엄마를 벗어던지면 박순이는 누구인가? 62년을 살았지만 저는 나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23살에 민수를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4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그럼 박순이는요? 박순이는 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이제야 찾아가는 중입니다. 62살에 뒤늦게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통장에 50만 원씩 모으며 제주도 여행을 가며 학원비를 거절하며 저는 이제야 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에 출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빨갛게 익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릇이 쌓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모두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릇을 다 닦고 나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김밥 남은 거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김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자식들 걱정에, 돈 걱정에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와 민수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고, 통장 잔액도 넉넉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노후도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끝내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명절에도 민수는 혼자 올 것 같고, 미경이는 여전히 어딘가 제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밥을 데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란 뭘까요?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잠시 제 품에 머물다 떠나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부모란 뭘까요? 이제는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가 되면 놓아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뒤늦게 62살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